국가에 대화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한예리 배우님과 같이 이야기 나눌 이혜정 기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이혜정 기자님과 함께 책을 재밌게 읽어갈 김한예입니다. 안녕하세요. 재밌게 이끌어가실 거예요? 장담을 하십니까? 얼마나 재밌게 하시는지 한번. 일단 오늘 보신 뉴욕 카피탈로 어떠셨어요? 뭐 예상을 어느 정도 비껴간 작품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예상한 대로의 어떤 기본적으로 충격을 준 작품일 것 같기도 한데요. 일단 이 작품은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우수 국제 단편영화부문의 후보작으로 많이들 기억하실 만한 작품입니다. 그때 공개된 이미지가 사실 이 이미지였죠. 그래서 뭔가 굉장한 환상성을 담보한 어떤 작품의 분위기를 생각하셨던 분들에게는 조금은 충격적인 영화로 다가가지 않았을까 싶고요. 앞서서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는 은사자상 감독상에 해당하는 상을 받은 작품이고요. 마르첼로 마스트로야니상이라는 게 있어요. 신인 배우상을 타는 상인데요. 여기서 세이두로 연기한 배우에게 바로 그 상을 수여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세네갈 다카르에서 시작해서 조소년 세이두와 삼촌 무사의 사하라와 지중해를 가르는 여정을 힘겹게 완수하셨습니다. 일단 고생 많으셨고요. 한예리 유명화 보신 전반적인 인상부터 소개해 주실까요? 여기 아마 제가 불을 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대 조명을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저는 이 포스터를 먼저 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다행히 막 어떤 판타지를 갖고 있기보다는 난민 영화이다라는 정보만 가지고 이 영화를 봐서 그런지 저한테는 다른 난민 영화에 비해서 물론 현실적이긴 하지만 극단적인 어떤 드라마틱한 공포 아니면은 충격 아니면은 이 인물들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그렇게 막 엄청 과학적이다라는 생각들을 들지 않았어요.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덜 힘들게 그런 난민 영화에 저한테 속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감독이 아무래도 그 부분에 다분히 의도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주인공이 16살이어서 그런지 보다 난민 영화뿐만 아니라 상상 영화에 가까운 느낌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해주신 부분들에서 사실상 저희가 오늘 이야기 나눌 키워드가 대략적으로 나온 것 같은데요. 자세한 얘기는 오늘 하나하나 이야기를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혹시 2008년에 고모라라는 작품 보신 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실까요? 네, 보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한국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이 감독이 이탈리아 출신 감독이고요. 왜 제가 그 고모라라는 영화 이야기를 꺼냈냐면 그 영화로 세계에 알려진 감독이기 때문이에요. 2008년에 그 마피아 범죄 드라마인 고모라라는 작품으로 세계 시장에 얼굴을 알린 감독인데 2012년 리얼리티라는 작품으로 이 두 작품으로 칸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심사위원 대상을 올드보이가 생각이 나시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어떤 파급력이 있는 상이었다는 그런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무언가 좀 꿈을 꾸다가 그게 좌절되는 과정을 그리는데 아주 탁월한 재능이 있는 감독이라고 우선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고모라라는 작품에서는 나폴리 출신의 청년 두 명이 미국 갱스터 영화를 보고 감화를 받아요. 그래서 저 갱스터를 좀 따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실제 마피아를 마주치는 이야기예요. 이게 코미디로 풀렸으면 좋았겠지만 굉장히 잔혹한 누아르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 마피아라는 존재에 대해서 가감없는 시선을 보낸 이탈리아 감독에게 세계의 찬사가 이어지게 되는데요. 가혹한 사회적인 현실의 묘사가 있으면서도 장르적으로는 누아르 스릴러의 긴장감을 선사한 굉장히 탁월한 작품입니다. 그런가 하는 이 감독의 필모그래피에는 2019년 피노키오 리메이크도 있어요. 굉장히 순수한 동화라면 이 역시 좋았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 피노키오는 신화의 나라로 향하는 아이들의 벤에 올라탔지만 당나귀로 변하거나 서커스에 팔려가거나 아니면 바다에 던져지는 신세가 되는 인형이에요. 그러니까 종합하면 원하는 곳으로 가려는 혹은 무언가가 되려는 꿈을 꾸는 소년이 등장을 하고 이 작품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인물군이라고 우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영화가 기존의 난민 영화, 르버 뮤즈민 영화와는 다른 결이 있다는 이야기를 잠깐 꺼내주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어떤 면에서 조금 다른 지점이 있다고 느끼셨는지? 일단
난민이라고 하면은 뭔가 생존, 아니면 생계를 위한 탈출, 그리고 뭔가 밀접하게 돈과 연관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떠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둘은 꿈이 있어요. 그래서 막 처음부터 음악을 하고 춤을 추고 막 그런 장면이 나오고 얼마나 순수하게 이 작업들을 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것들이 막 나오면서 꿈을 찾아 떠난다는 게 되게 다른 지점에서 스타트한다는 느낌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가 보통의 난민 영화들과는 좀 다른 시선으로 이 친구들을 바라보고 있고 그 과정 또한 다르겠구나라는 느낌들을 초반에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중요한 언급이 지금 나왔는데요. 여기서 용어를 좀 정돈해서 쓰자면 난민 착취 경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시장이 얼마나 교묘하게 일반적인 커뮤니티뿐만이 아니라 난민 커뮤니티까지 파고들었는지를 사실상 이 영화가 아주 자세히 보여주는 다큐멘터리적 기능도 하고 있기도 한데요. 이게 어디까지나 합법적인 여행이 아니잖아요. 사기를 바탕으로 한 거기 때문에 이게 고발을 하거나 환불을 요청할 수 당연히 없는 상황인 것이죠. 죽지는 않으면 다행히 이런 상황인데 대부분 이 돈을 가져간 사람들은 이 돈을 술술이 내놓는 사람들이 사막이나 바다에서 웬만하면 죽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너무 당연하게 돈을 삽시하는 방식으로 이 영화에 등장을 하게 되죠. 시선을 살짝 바꿔보면 과거의 노예 제도가 현재 난민 문제에 아주 깊숙하게 파고든 인상으로도 치환할 수가 있을 겁니다. 실제로 대다수가 경제적인 이유로 자발적인 난민이 되기도 하는데요. 2015년 이후에 그런 이유로 포함해서 유럽연합에 망명을 신청한 사람의 수가 지금 100만 명을 넘어섰어요. 이게 2023년도 기록이거든요. 이 영화에서 이 두 소년이 떠나는 이유도 henry 지적하셨다시피 전쟁이나 기근이나 내전 같은 상황이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불안정 때문에 자기가 살고 있는 터전을 떠나겠다라고 결심을 한 것인데 불행 때문에 떠나는 것이 아니라 모험을 향한 갈망하는 마음 때문에 이 여정이 시작됐다는 것이 이 영화의 굉장히 독특한 지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소년들이 굉장한 말하죠. 유럽이 우리를 기다린다. 백인들이 사인을 요청하는 거다. 그 나이 특유의 허세어린 발언들을 하는데 뮤지션으로 돈을 벌고 싶다는 꿈은 사실 얼마나 평범한 꿈이에요. 그런데 이게 세네갈의 현실이라면 혹은 이 유럽 난민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면 그 꿈이 굉장히 목숨을 걸어야 하는 무언가가 된다는 게 아이러니하게 느껴지는데요. 잠깐 벗어나는 얘기를 하면 여기서 그 틱톡 스타를 꿈꾸잖아요. 실제로 세이도를 연기한 배우는 틱톡 스타이기도 해요. 여기에 그 아프리카 리즘의 노래들이 등장을 하는데 실제 배우들이 만든 노래가 사운드 트랙에 수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영화 재밌게 보셨다면 유튜브에 뭐 프롬 이오 카피타노 뭐 사운드 트랙 이런 걸 검색을 해보시면 아주 흥겨운 리듬의 그 노래를 들으실 수가 있고 심지어 제가 아까 멜론에서 확인했는데 베이비라는 노래는 음원으로 들리더라고요. 그걸 들어보시면 밴디곡도 그러면 네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나 그 음원 사이트 들어보실 수가 있고 제가 그보다 조금 더 귀여워요. 귀여워요? 제가 그보다 조금 더 중요하게 이 영화의 특징을 지적하고 싶은 거는 오디세이적인 구성이에요. 호모의 오디세이를 접해보거나 읽어보셨거나 들어보신 분들도 이 자리에 많이 계실 텐데요. 호모의 오디세이는 사실 트로이 전쟁 이후에 그 오디세우스라는 사람이 고향이 이티카로 돌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귀향의 서사죠. 이건 역으로 고향으로 출발하기 때문에 귀향의 서사는 아니지만 난민 문제라는 우리 시대에 가장 좀 시급하고 분열적인 문제 중에 하나의 그런 오디세이 같은 아주 고전적인 스토리텔링 방식을 입혔다라는 것이 이오 카피탄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현지에서 적응해가는 모습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거기에 당도하는 과정을 이 영화가 그려내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무작위적인 행운과 아주 무작위적인 불행이 같이 있는 여정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난민 문제를 항상 좀 정치적 관점에서 이민자 이야기로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진실에 가까우면서도 성장 스토리로 말씀하신 것처럼 만든 것이 이 영화의 조금 더 흥미로운 포인트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으로서의 영적인 성장을 그리는 작품이 되기도 하죠. 철부지 소년에서 책임감 있는 청년으로의 여정을 마치는 세이도의 모습으로 그려지게 되는데요. 그 안에서 생명을 둘러싼 딜레마에 처했을 때 과연 어떤 선택을 내리고 어떤 도덕성과 인간성을 포기하지 않을 것인가의 여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되게 짧은 순간 이 세이주가 되게 밝은 얼굴로 처음에 그 사람이 클로즈업된 얼굴들을 계속 보다가 이런 역경들을
정말 단단한 어떤 얼굴과 눈이 굉장히 오랫동안 클로즈업되는 장면들을 보면서 아, 이 사람이 지금 성장했구나.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정말 많은 일들을 겪었고 맨 마지막에 그런 대사들, 이오 카피타노라는 대사들이 왜 제목이 그럴까라는 생각을 처음에는 했었어요. 그 말이 사실 무슨 뜻인지도 몰랐는데 마지막에 보면서 정말 뭔가를 크게 책임진 사람이 됐잖아요. 그걸 이겨낸 사람이 됐고 그래서 아 이거는 분명한 성장 영화이기도 하구나라는 생각들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 영화에서 이오 카피타노라는 대사를 듣지 못하셨다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배에서 내가 선장이에요라고 외치는 그 이탈리아어가 이오 카피타노예요. 근데 헬리콥터 소음에 미치기 때문에 사실 입 모양을 자세히 읽지 않으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죠. 사운드가 좀 닫혀있기도 하고요. 몰랐어요. 몇몇 분들이 지금 마하라고 낮게 탄식을 했는데 풍경을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신다면 이오 카피타노가 무슨 뜻이죠? 나는 선장이다. 내가 선장이다. 네, 내가 현장이다, 나는 현장이다 이런 뜻의 이탈리아어가 또 제목인 영화이기도 합니다. 잠깐 그 영화 바깥에서 일어났던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면 여기서 당연히 이 사람들은 알라 신을 찾게 되죠. 본인들의 종교의 신을 찾게 되는데 이탈리아에는 바티칸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영화는 교황도 본 영화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영화를 봤고요. 이탈리아에서 영화가 공개된 이후에 몇 주 만에 바티칸에서 실제로 이 영화를 상영을 했어요. 그게 2023년 9월이었고요. 추기경들에게 전부 영화를 보여줬는데 뭐 전체 영화를 보여줬는지 일부 클립이었는지 이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만 프란치스코 교황이 아마 일부의 클립만 본 것 같아요. 그걸 보고 나서 항상 이주민 편에 섰던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 감독과 배우들에게 직접 이야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없는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준 작품이다라는 이야기를 교황이 남기기도 했고 이 문제가 지금 현대사회에서 얼마나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인지 그리고 이런 문화적인 작업으로서 사람들의 양심과 인간성을 추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작업인지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눈 바가 있다고 하네요. 주인공들이 아주 젊은 청년이기 때문에 생긴 어떤 영화의 특징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남미 소설에서 많이 봤던 굉장히 강인한 생명력을 지닌 여성이었다거나 아니면 어린 아이를 데리고 어딘가로 가야 되는 사람의 이야기였다거나 아니면 실제로 아주 어린 아이가 주인공이었다면 또 조금 이 영화의 토네면허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주인공들이 젊은 청년이기 때문에 그 허세가 잔뜩 어려있는 딱 그 나이 때 청년이기 때문에 발생한 이 영화만의 좀 특별한 감흥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어떤 장면 순간순간 되게 귀엽다고 저는 느꼈었던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이 아직 뭔가 정확하게 현실적인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꿈을 쫓아가기 때문에 더 즐겁게 어떤 순간들을 이겨내고 있다는 생각들이 들었고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여성이 그걸 헤쳐나가야 된다면 우리가 그 여성의 관점으로 이걸 보기 때문에 굉장히 아프고 처절하고 어떤 순간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라는 마음도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청소년이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내가 바다를 건너야 되는 이유는 나의 꿈을 위한 거니까 사실 그 꿈이라는 게 목표가 아니라 꿈이기 때문에 더 막연하고 더 근사하고 더 멋있어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세네갈에 다시 돌아갈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다를 건너가요. 그 건너갈 수 있는 힘을 만들어준 것은 결국에는 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이 이 꿈을 얼마나 크게 그리고 얼마나 그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현실을 이겨내는 힘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가 보다 순수하게 더 느껴지고 보다 처참하지 않게 느껴지고 했던 그런 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주인공 세이도의 너무 순수한 용감함에 정말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 지점들이 있었는데 리비아 그 트리폴리에서 세네갈 공동체들을 막 찾아다니면서 무사를 찾잖아요. 그때 이 친구가 굉장히 의외의 대사를 해요. 함께 시작한 여행이니까 함께 끝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라면 뭐 여행이고 뭐고 여행이고 뭐고 그냥 파일 이렇게 쌓는 기술 배우면서 거기서 그냥 안전하게 사는 게 자기 삶에서 1차 목표로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은 어떤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뭔가 유럽에 갈 수 있어 코앞이야 우리가 사막을 어떻게 건너왔는데라는 말로 그 무사를 선택하기까지 하는 이 친구의 어떤 인내감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이대와 청년 세대이기 때문에
지금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70%가 30세 미만이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2030년 정도까지 되면 전 세계 청소년의 42% 정도가 아프리카인이 된다는 미래라는 거죠.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방대한 인재풀이 있고 미래의 뭐 소비자, 창작자 모든 인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수치죠. 그래서 그들이 지금 그 현실에서 어떻게 돌파구를 찾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또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 유튜브를 보고 막 이런 어쨌건 핸드폰이나 이런 인터넷들은 바로바로 접하잖아요. 전 세계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그 아이들은 직접 보고 느끼고 있다는 거니까 정말 앞으로는 걷잡을 수 없게 어떤 순간들을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 영화가 아프리카 영화는 아니지만 그 아프리카에서 지금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이 영화에서는 그게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초반에 잠깐 등장을 하죠. 애들이 뭐 틱톡 얘기하고 스마트폰 다 가지고 있고 유튜브 보고 이런 게 이제 이런 환경이다라는 정도의 어떤 암시만 주지만 실제로 지금 아프리카 대륙에서 만들어내는 영화 콘텐츠들 혹은 동영상 사이트를 차지하고 있는 영상 수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그 중에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유튜브에서 원스 어폰 테일 우간다라는 작품을 한번 보세요. 이 작품은 이거 어떻게 우간다에서 만들었지 싶을 정도로 너무 특수효과도 뛰어난 작품이고 제가 이 얘기 왜 꺼내냐면 그만큼 지금 그 동영상 사이트, 영상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문화가 엄청나게 아프리카에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나라를 변화시킬 인프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영화를 만들거나 이런 식으로 유럽 배후에 가서 뭔가 창작의 일을 하겠다는 꿈으로 계속 이식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태까지의 난민 이슈 혹은 불법 이민자 이슈를 다뤘던 것보다 훨씬 더 동시대성, 현재성과 맞닿아 있는 작품이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영화가 의뢰 그렇듯이 이 영화에서 주인공을 연기한 두 친구는 이번 연기가 처음인 친구들입니다. 모두 비전문 배우고요. 항상 이런 걸 볼 때는 전문 배우가 바라보는 비전문 배우들의 그 직관적인 연기에 대해서 질문을 많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물론 어떤 부분들은 이렇게 더그덕거리는 부분들이 있기는 해요. 그게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표현해내는 어떤 방법들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한데 그거는 사실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정말 이제 그 친구들이 어떤 본인들이 마주한 현실이나 아니면 어떤 상황들을 정말 깊숙하게 너무 집중하고 있고 몰입하고 있다는 게 그 순간순간의 얼굴들을 보면 너무 보이고 그리고 이럴 때만 보이는 그 흔들리는 에너지 같은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때만 딱 볼 수 있는 정말 찰나 같은 순간들이 있는데 그런 순간들이 모였을 때 에너지가 정말 폭발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도 신인상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이게 참 어려운 게 계속 볼 수 없다는 게 아쉬워요. 네, 이 독립영화를 제가 다른 한국에서 만들어진 독립영화를 많이 볼 때도 그렇고 제가 처음 독립영화를 했을 때도 그렇고 그때는 뭔가 에너지도 이렇지 않았고 특히나 생각을 하면서 연기를 한다는 게 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일단 주어진 상황에 충실하게 정말 본능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해소하고 있는 거고 근데 조금 이게 지나다 보면 머리가 커진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이게 익숙해져서 뭔가 여유가 생겼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되면서 계산하고 고민하고 막 그런 지점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른 뭔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정제된 뭔가가. 그래서 지금 뭔가 이 바짝바짝한 이 사람들의 순간들을 볼 수 있는 게 이 영화에서 볼 수 있는 게 정말 큰 선물 같은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이 세이드 사루와 무스타프 폴이라는 이 배우들은 세네갈 출신이고요. 다행히 어떤 점 중에 하나는 이 세이드를 연기한 세이드 사루 같은 경우는 집안이 말하는 배우 집안인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와 누나가 실제로 그 세네갈에서 작은 마을에서 활동하는 배우였는데 세이드의 꿈은 배우가 아니라 축구 선수였던 거죠. 그래서 캐스팅 오디션에 사실 별로 안 가고 싶어했대요. 나는 여기에 관심도 없는데 왜 거길 가야 되지라는 생각이었는데 꼭 그런 사람들이 잘 있나요? 양화의 표현을 안 돼. 그래서 심지어 축구하고 있는 애를 잡아다가 오디션장에 넣은 게 어머니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합격을 하게 된 거죠. 둘 다 영화에 캐스팅 됐을 때 10대였고 무스타파 풀과 무사를 연기한 배우 같은 경우는 지역 극장 무대 정도에 뭐 잠깐 모르긴 했지만 본격적인 연기는 둘 다 이 영화가 처음인 건데요.
촬영 이전에 이 두 사람은 북아프리카에서 이탈리아로 가는 난민 루트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들은 적은 있지만 어떤 식의 현실을 겪는지 전혀 몰랐던 거죠. 그래서 세네갈에서 이 여정을 경험한 사람을 만난 적도 없는 거예요. 당연하죠. 떠나면 돌아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난 적도 없고 들은 얘기도 없고 이랬던 건데, 하지만 촬영 때문에 모로코에 갔을 때는 실제로 이 여정을 겪었던 사람들을 다수 만나면서 그 이야기를 접하게 된 거죠. 영화가 뭐 리비아도 나오고 여러 국경지대가 나오는데 실제로는 촬영이 불가능한 지역들이기 때문에 모로코나 이탈리아 등지에서 촬영을 했는데 3개월 동안 촬영을 한 작품이고요. 그때 이 배우들이 육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그게 너무 힘들어서 1년처럼 체감이 됐었대요. 3개월을 찍는 걸. 그리고 세이두를 연기한 세이두 사르의 아버지가 실제로 이 배우의 품 안에서 돌아가신 경험이 있대요. 어린 시절에. 그런데 여기에서 배 위에서 승객이 자기 품에 안겨있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 장면을 찍을 때 감정적으로 이 배우의 그 파도가 굉장히 컸던 모양이에요. 그 이야기를 영화 공개된 이후에 다수의 인터뷰 매체에서 밝힌 바 있고요. 주연 배우들이 여기서 프랑스어를 하진 않잖아요. 이탈리아어도 그 나는 선장입니다. 그 말 한마디만 하는데, 주연 배우들에게는 감독이 이탈리아어로 쓴 대본을 프랑스 번역을 해서 그 프랑스 번역을 다시 세네갈의 일본 언어인 울루프어로 구두 전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감독은 얘네가 제대로 말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로 찍은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그냥 잘 살고 있으면 잘 하겠거니라는 생각으로 영화를 찍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대본의 내용이 기밀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주고 그냥 하라고 한 거예요. 왜 이렇게 이런 방법을 썼냐면, 이 둘의 캐릭터가 유럽에 도착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 긴장감을 계속 배우들이 유지하고 있어야겠다는 감독의 판단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유럽 대륙이 어떤 곳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을 일단 캐스팅을 했어야 했고, 그리고 내가 쓴 캐릭터처럼 유럽을 굉장히 꿈꾸는 사람이어야 했다는 점이 중요한 거죠. 정확히 똑같은 방식이 이 두 배우에게 있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몰랐고 유럽에 성공할지 아닐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로 찍은 영화가 바로 오늘 보신 뉴 캐피타노라는 영화가 되는 겁니다. 근데 영화를 생각해보면 정말 어떨 때는 캐스팅이 전부인 것 같을 때도 있어요. 정말 감독이 아주 좋은 눈으로 이 두 사람 골랐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진짜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을 이겨낸 재간이 어쩜 연기자. 그렇죠. 뭐 예를 들어 지금 머릿속에 스치는 영화라고 하면 뭐 가버나무 같은 영화를 봐도 그 어린아이한테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 스타성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한 번도 안 해본 그냥 거리에 있는 아이를 데려와서 찍은 건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감독의 해안과 그리고 그때만 보여줄 수 있는 어떤 무언가가 폭발해서 나온 에너지라는 게 분명히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항상 이런 영화를 볼 때 좀 마음에 걸리게 되는 게 있죠. 감독의 시선이 과연 정당한가? 인물을 대상화하진 않는가? 여기 안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상황이 좀 착취당하는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영화는 인물들을 착취하지 않는가? 그 시선에 대한 항상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 미리 배우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래도 이 영화는 그렇진 않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게, 굉장히 급박하게 변화하면서도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뭔가를 흔들리지 않고 있구나. 이 두 인물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그런 마음에 대한 태도들이나 이런 것들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느낌들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장면이 나올 때도 끝까지 그 어머니를 챙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인간적인 면모나 이런 것들이 바뀌지 않아요. 그게 고스란히 끝까지 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래도 뭔가 이 감독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희망이라는 것들을 보여주려고 되게 노력하고 있다라는 느낌이었어요. 감독이 이탈리아인이고 백인 남성이죠. 이주민 남비는 처지는 더더욱 아니고, 그리고 그 커뮤니티가 감독의 커뮤니티가 아니기 때문에 소재적으로 이것을 이용하는 것처럼 오해될 가능성이 아주 다분한 프로젝트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민자를 받아야 하는 국가의 감독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시민이자 그리고 연출가로서 이민자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한 시각을 이용해서 보여주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시각을 읽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마지막 장면이죠.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인 것처럼 보이는 어딘가에 이들이 당도하긴 하는데 그 땅을 보여주진 않아요. 이탈리아는 그냥 지평선에 보이는 아주 모호한 윤곽으로만 제시가 되는데요. 그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모르는 상태로 영화가 막을 내리게 되죠. 근데 아마 현실 세계와 겹쳐보건대 이탈리아의 총리가 지금 극우인 덕분에
됐죠. 뭐 이거는 사실은 이탈리아의 발언이라기보다 대부분의 난민을 수용하는 나라의 대표자들의 발언이긴 한데 불법 이민자들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다, 삶의 질을 위협한다 이런 식의 정치적인 발언들이 굉장히 공식적으로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발언들을 떠올릴 때 이들이 그다지 원활하게 미래의 청사진을 그릴 수 없는 상태로 끝마치는 건 분명해요. 이들은 틱톡 스타가 될 가능성도 없어요. 음악을 아마 원하는 대로 하게 되지도 못할 거예요. 하지만 왜 하필 그 장면에서 영화가 끝이 냅니까? 결국 선장이 된다는 것, 다른 땅을 향해 가는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아주 모든 세대의 생명을 책임지는 세대가 그 여정 안에 됐다는 것, 그리고 결국 선장이 됐다는 것은 모든 악의에 맞서서 사람들을 죽이지 않고 거기까지 안전하게 데려왔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자부심이 그렇게 남다를 수밖에 없는 것인데 자기의 운명 안에서 온전히 이겨서 뭔가를 쟁취하는 것은 아니지만 불평등과 자치와 학대의 세계에서 여전히 자기 인간성이 살아남았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 여정으로서. 이 시선은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대사 아무도 안 죽어요. 이베에서는 아무도 안 죽어요. 라는 얘기를 할 때 정말 강렬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장면이 굉장히 울컥했고 그리고 뭔가 이 친구들이 그 전까지는 뭐 종교에 대한 얘기라든지 자기가 믿는 신에 대한 얘기라든지 그 힘든 그 상황을 건너면서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뭐 힘을 빌리는 어떤 말들을. 근데 처음으로 이제 세이두가 배 안에서 이 배에서는 아무도 안 죽을 거다. 안심히 들어줄 거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아, 저 사람이 정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거에 대한 책임감이 엄청 크고 그리고 이걸 이겨내고 싶구나. 누군가의 도움을 이 정말 절실하고 간절하구나 이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 상황에서도 이거를 이겨내려는 한 사람이 진짜 큰 뭔가 치열한 뭔가를 본 느낌이었어요. 전쟁이라고 해야 되나? 내적 전쟁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 눈빛이 이렇게 달라지는 모습들을 봤을 때 되게 감명 깊었던 것 같아요. 네. 한편으로는 그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서 시원히 얘기를 해보자면 촬영이 끝난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 아닐까 싶은 마음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어쨌든 그 창작자라는 존재가 하는 일을 생각해보면 자기가 가장 잘 알고 밀접하게 닿아 있는 세계를 파헤치는 일만 하는 사람들은 아니죠. 그러니까 공감하고 싶거나 혹은 공감할 수 있는 삶을 바라보는 재료로서 혹은 재원으로서 영화나 이야기를 활용하고 그걸 세상에 내보이는 것이 이제 창작자들의 역할일 텐데요. 이 영화가 그걸 어떤 면에서 하고 있는가 하면 이 항해의 여정들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뭐 대충 상상하는 게 있잖아요. 바다 건너다가 많이 죽었다고 하는데 뭐 사명을 건너다가 많이들 뭐 목숨을 잃다고 하던데 이런 식의 아주 추상적인 것들을 사막이라던가 리비아의 불법 구금시설이라던가 밀수업자들이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돈을 착취해 가는가의 그 시스템을 굉장히 어렴풋하게는 알 수 있지만 시청각적으로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세계를 아주 고스란히 제시를 해주죠. 여기서 모사는 공식적인 구금시설로 가고 그러니까 국경 경찰한테 잡혀가고 세이돈을 리비아 군벌들이 운영하는 고문 감옥 같은 시설로 가잖아요. 근데 진짜 웃긴 게 공식적으로 잡혀가든 비공식적으로 잡혀가든 착취당하고 판매당하는 건 똑같은 세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세계의 풍경을 우리에게 아주 들이밀어버리는 방식의 영화인 거고요. 그렇다면 이 감독은 대상화했다 혹은 인물을 착취했다라는 것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그 말하자면 혐의를 벗어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은 조사죠. 조사를 엄청나게 해야 되는 작업인데 실제로 이 영화 같은 경우는 뭐 실제로 사람들이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고문을 당하는 영상이라거나 아니면 사막에서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어떤 구술이라거나 정말 많은 자료들을 검토했고 그 경험을 실제로 겪었던 아주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시나리오를 썼어요. 그러니까 거의 감독이 콜라주를 만드는 것 같은 작업이었다라고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그 세계를 실제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로서의 재현의 어떤 의미가 이 영화는 확실히 큰 것이에요. 그리고 영화에 나오는 모든 단역은 실제로 그 여정에 참여해봤던 모든 난민들이 단역으로 출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경험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세상에 이 경험을 보여주고 싶다. 왜냐하면 우리의 말을 믿어주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어떤 기쁜 마음으로 뭐 힘든 과정이지만 이 작품에 참여를 했다고 하죠. 그리고 중심이 된 실제 이야기가 있는데 감독이 시칠리아 난민 보호소에서 15세 소년의 이야기를 듣게 돼요. 이 소년이 말하자면 이 극중의 세이두 같은 인물
있었는데 실제로 200명이 넘는 난민을 태운 배로 지중해를 가로지는 소년이 있었던 거예요. 이걸 왜 그렇게 하냐면 이탈리아 검찰이 난민한테는 마피아 단속법을 적용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선박의 조타수가 유럽에 도착하면 그냥 바로 체포를 해가는 건데 이걸 피하기 위해서 이제 인신 그 매매업자들이 사용하는 방식인 거죠. 아주 어린 아이들에게 조타수를 시키는 건데 2014년 7월에 실제로 리비아에서 시칠리아로 한 소년이 건너왔었다고 해요. 그리고 배에 그 이탈리안 그 해안 경비대가 올랐을 때 내가 선장이다라고 말한 것도 실제로 그 소년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말했지만 인신매매 혐의를 받아 잡혀가게 된 거예요. 사람들을 어디서 데려왔냐, 이 사람들 다 어떻게 할 거냐라는 명목으로 아이를 잡아간 거죠.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실제로는 그 아이가 구했지만 이주민들을 부정적인 존재로 만드는 시스템의 그냥 희생양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이 영화가 고발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후반부가 감정적으로 중요하지만 기능적으로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카메라의 시선을 완전히 반대로 뒤집어서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걸 다른 영화에서 보여줬다면 어떤 장면이 될까요? 바닷가에 누가 이렇게 보고 있고 남미를 실은 배가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어떤 감독들은 그 배에서 떨어져서 죽은 사람들의 시체가 둥둥 떠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영화는 그런 방식을 쓰지 않죠. 이런 대륙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관점으로 이 영화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아주 목청껏 이오 카피탄으로 외칠 수 있는 장면을 선사하는 것이 이 영화가 인물들을 착취하지 않았다는, 대상화하지만은 않았다는 어떤 증거로서 훌륭하게 기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또 배 장면이 많이 나와서 그런지 찍으신 어떤 영화라는 생각나기도 하는데요. 네, 저는 사실 배 보자마자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이제 그런 비슷한 영화를 찍어가지고 물론 피션이긴 하지만 아마도 홍매가 큰 배로 이렇게 건너오기 전까지 탔던 배가 홍매는 한예리 씨가 연기한 아, 배역이에요. 해외 홍매를 제가 연기를 했는데요. 거기에 이제 홍매가 이제 미립국을 하려고 배를 타는 장면이 있는데 작은 선박에서 큰 선박으로 이제 옮겨 타요. 근데 작은 선박이 아마도 저는 세일즈가 타는 선박과 굉장히 유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다닥다닥다닥 붙어서 그렇게 타고 이제 그 배에 큰 배로 옮겨졌을 때는 이제 원차함으로 들어가서 이제 있는데 실제로 거기에 이제 가스에서 사람들이 죽어서 뉴스에 나온 적도 있었어요. 그것도 이제 모티브가 된 부분이 있는데 똑같이 그 안에서도 엔진실이나 이쪽에서 아마 이산화탄소나 뭐가 있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실신을 해서 이렇게 건져 올리잖아요. 진짜 끌어올리잖아요. 그렇게 배에 어디 숨어있거나 탈 수 있는 모든 곳에 그렇게 다 숨어서 미국을 어렵게 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 장면을 봤을 때 좀 더 이게 되게 멀리 있는 느낌보다는 저는 오히려 조금 더 가깝게 느껴졌던 것 같고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그런 식으로 미국을 하거나 불법으로 와서 이제 노동하시는 불법 노동자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 다 목숨을 고신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네. 그래서 멀지 않다. 이것도 아주 가까운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잠깐 나오는 장면이긴 하지만 그게 감정적인 접점이 엄청 셌겠네요. 그러니까 일반 관객은 웬만하면 엔진룸에 들어가 본 경험이 없잖아요. 근데 실제로 촬영할 때마다 네. 그런 경험을 했으니까. 되게 그때 당시에 그걸 찍으면서 모두가 다 같이 얘기한 게 너무너무 공포스럽다는 생각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냥 배우들끼리 어떤 이야기를 하죠. 아마 이 사람들은 뭔가 본인이 놓을 수 있는 정신들을 다 내려놨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대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고 맨정신으로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일정 부분 자신의 센서나 자신의 마음의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계속 거세게 나가는 그런 순간들이 계속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 와중에서는 그래도 세이프가 굉장히 강력하게 강인하게 그걸 부여잡고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더 그런 이 배에서는 아무도 죽지 않는다는 말이 더 와닿던 것 같아요. 네. 이 영화에는 그렇게 아주 현실적인 묘사들도 있는가 하면 지금 뒤에 보고 계신 스틸과 같이 너무 당황스러울 정도로 아름다운 순간에 대한 묘사들이 있는 작품이기도 해요. 그게 비단 어떤 아프리카의 광활한 풍경을 보여주기 때문이 아니라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요. 네, 사실 너무 솔직히 아름답긴 하죠. 그래서 밤에 사랑을 건너가는 이런 장면 같은 것들 너무 푸른 그 여명이 스크린
사실은 우리가 아프리카에 기대하는 어떤 시각적인 스펙터클이기는 하죠. 그런데 거기를 걷고 있는 사람들의 상황을 생각하면 저걸 지금 아름답다고 느끼는 내가 미친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아주 당혹스러운 아름다움이 이 영화에는 존재하거든요. 뒤에 보이는 대표적인 스틸도 마찬가지일 텐데 세이드의 판타지 장면이 한 두어 번 등장하면서 이 장면을 포함해서 그 장면들에 대한 반응은 어떠셨어요?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아름답다고 느꼈고 전 영화 오버시스도 좀 생각이 났었어요. 그래서 뭔가 본인이 꿈꿨던 아니면 그런 것들을 굉장히 이 현실에서 순간 너무 도피하고 싶기 때문에 아니면 이 현실을 좀 직접적으로 본인 충격을 이겨내고 싶기 때문에 저는 상상을 한 것인가라는 생각들도 들었고 그래서 유독 더 아름답게 느껴졌던 것 같고 그런 생각도 했어요. 세이도는 아직까지 비행기를 한 번도 못 봤을 수도 있겠다. 하늘을 나르는 뭔가를 한 번도 못 봤을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을 난다는 거에 대해 굉장히 큰 뭔가 이상이나 아니면은 신비로움을 느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사람이 뜨거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라는 궁금증도 생겼어요. 재미있는 해석이네요. 근데 이 장면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촬영에 대한 어떤 메이킹 과정을 상상해 보면 이 메이킹 영상은 유튜브에 나와 있더라고요. 어떻게 찍었는지. 근데 그 크로마키 처리를 다 하고 실제로는 와이어에 매달려서 배우가 촬영을 한 거예요. 근데 의외로 VFX가 사용된 장면 이 장면 말고 다른 장면이 있어서 굉장히 재밌었는데 그 왜 밤바다를 지나갈 때 불이 굉장히 환하게 비추는 항구를 지나는 장면이 있잖아요. 거기 유정. 그것도 다 VFX로 만든 것이고 실제로 지난 그 자리는 그 정도로 화려하진 않더라고요. 화려하게 일부러 좀 만든 것이 있는 것 같고 정말 의외의 장면은 분수대예요. 그 물이 나오는 분수대 있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구나. 실제로는 한 줄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줄 풍성하게 만드는 VFX를 쓴 거죠. 그렇게까지 느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영화에 정말 생각보다 많은 VFX가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를 일단 먼저 드리고요. 영화 전반에 걸쳐서 등장인물들이 경험하는 게 굉장히 잔혹한 체험인데 아까 제가 묘사한 것처럼 달빛이나 뭐 푸르스름한 해가 비추는 그 사막의 풍경이라던가 광활하게 그 빈 바다에 배 한 척이 이렇게 떠갈 때 혹은 사막에 발자국을 남기면서 인물들이 걸어갈 때 그 아름다움은 진짜 숨이 막히는 것 같은 아름다운 체험이거든요. 그게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역으로 너무 충격적인 장면으로 다가오는데 두 번의 판타지가 나오죠. 하나는 이 장면, 그러니까 이 사람을 안전하게 데려가지 못했다는 어떤 죄책감 때문에 만들어낸 판타지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구급시설에서 거의 죽어갈 때 고향을 떠나기 전 만났던 그 영매를 상상하면서 영매가 천사를 부르는 판타지를 세이두가 떠올리죠. 그때 영매가 그런 말 하죠. 세이두는 살아있고 잘 지낸다고 해. 그 용서를 구하고 엄마를 많이 그리워하고 있다고 전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세이두의 이 판타지가 이 사람이 어떤 성장인지를 다시 보여주는 판타지로 기능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 상황에서도 엄마한테 미안한 거예요. 자기가 지금 죽어가니까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떠나서 엄마가 말렸는데 그 상상을 하면서 만들어낸 판타지가 있고 이 사람이 기어이 살리지 못했다는 죄책감 때문에 이 판타지를 만들어내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세이두가 내면에서 아주 극심한 고통을 느끼고 있는 장면인 동시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순수한 인간성 그리고 아직은 어린아이 같은 면모 같은 것들을 판타지 장면으로 강조를 하기도 하고 이 판타지 장면이 왜 중요하냐면 이런 모든 여정을 거쳐서 자기의 영혼에 상처 있는 그 무수한 순간들을 겪고 나서 결국에 그렇게까지 큰 목소리를 내는 선장이 될 수 있었다는 것. 그 여정이 판타지의 기능은 그래서 중요한 의미고요. 판타지가 사실 강한 영화이긴 하지만 현실이 너무 강력해서 사실은 이 판타지성을 좀 있게 만드는 어떤 것이 있긴 한데 아까 제가 오디세이 얘기를 좀 꺼냈잖아요. 오디세우스처럼 세이두가 계속 극복해야 될 어떤 과제들을 만나는 구성이 연구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결과 자기 목숨을 걸어야 되는 순간들도 있고 여러 가지 퀘스트를 통과하듯이 인물이 계속해서 나아가는데 그런 것이 바로 불법 이주민이나 난민을 다룬 기타 유럽 작품들과 좀 구분을 짓는 바로 뚜렷한 영적인 어떤 순간의 장면들이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다른 많은 유럽 감독들은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연출하는가? 물론 불법 이민자와 난민의 모든 영화를 제가 본 것은 아니지만 이 영화가 등장했던 똑같은 시기에도 아주 흥미롭게도 베니스에 똑같이 올라온 경쟁작 중 하나가 이민자들 얘기였어요.
폴란드 감독인 아그네츠카 홀란드라는 감독이 만든 한국어로 하면 녹색 국경 정도가 될 텐데 지엘로나 그라니카라는 영화가 공개가 됐죠. 이 영화는 2021년에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온 이주민들이 그 유럽 연합에 입국하기 위해서 모여 있는 그 벨라루스와 폴란드 국경지대를 배경으로 하는 작품인데 이 영화는 너무 사실적이고 잔혹한 묘사 때문에 충격적으로 반응이 있었던 작품이에요. 그렇게 그릴 수도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에 창작자들이 얼마나 많은 이 난민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려고 노력하는지를 볼 수 있는 작품인데 이 작품은 극장 개봉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보실 수가 없을 거예요. 저도 이 영화를 못 봤고 리차드 노세라는 사람이 만든 인커밍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 작품은 전시 예술로 만들어진 영화라고 하는데요.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을 한 거예요. 최근에 조로미터레스트를 보신 분들이라면 알겠지만 야간에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을 하면 사람이 굉장히 유령처럼 보여요. 그 현상 자체가. 그래서 이 인커밍이라는 영화는 열화상 구룡 카메라로 30km 거리가 넘는 그 어떤 분쟁 지역에서 그 장거리 감시용 카메라로 사람들이 찍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 시리아라든지 이라크라든지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그 난민과 이주민의 여정을 추적을 그 열화상 카메라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 난민 캠프도 있고 과적 보트도 있고 해변에 떠내려온 시신도 있고 이 오늘날의 풍경 안에서 그 유령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포착한 작품이 전시가 되었었다고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방식들, 동시대 풍경들을 잔혹한 그 직면한 문제들을 창작자마다 어떠한 방식으로 보여줄 것인가가 지금 시대에 굉장히 화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지점에서 이 영화는 좀 뚜렷하고 개성적인 족적을 남긴 영화로 아주 오래도록 이야기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누군가의 생각은 이렇게 가다하실 거예요. 그러게 왜 세네가를 떠났어? 엄마가 이런 이야기를 저도 속으로 생각하기도 했고 그 질문 혹시 떠올리셨어요? 그러게 왜 세네가를 떠나서? 그러니까요. 그 생각을 시작하면서 가면 안 돼, 가면 안 돼, 이 생각을 하면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생각을 했던 거는 이들이 결국엔 왜 떠나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은 그리고 이들이 떠난 그 여정들을 제가 끝까지 그래도 볼 수 있었던 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뭔가 정말 꿈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꿈이 있기 때문에 뭔가 이게 자신의 어떤 삶을 어쨌건 막연하게 그려봤을 때 행복들을 막 둘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 즐거움들을 알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타인이라든지 아니면 가족을 위해서 본인이 희생하는 어떤 여정이었다면 중간에 엄청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좌절하고 뭔가 너무 현실적인 이 모든 것들이 두려웠을 것 같은데 꿈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왜 눈이 반짝반짝하고 정말 모든 걸 이겨내는 힘들이 있잖아요. 저는 요즘 올림픽 보면서 약간 그런 걸 느끼거든요. 근데 선수들이 되게 다 어리잖아요. 사실 네, 저도 어리지만 뭐라고요? 정말 어린 이런 청소년들 그리고 이제 20대 그 친구들의 그런 에너지들을 막 보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쫓는 꿈들이 막 불타는 게 보여요. 그 불 안에 막 뛰어드는 게 보이거든요. 그게 가능할 수 있었던 것들은 정말 이 돈이나 아니면 뭐가 아무것도 그런 게 아니라 자신이 주는 어떤 꿈 그리고 이상향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엄마 100번 말해도 갔을 거예요. 네. 저는 그 엄마 나온 장면 보면 와 저거는 어느 날 엄마가 똑같았는데 우리 아들은 잘못 없는데 네가 깼지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너무 착한 아들 꼬셔가지고 놀러 가자고 이런 말 하면서 그런 느낌이 없었는데 진짜 자꾸 이래요. 그래서 그 장면을 포함해서 저도 영화가 끝나고 나서 한참 그러게 세이드와 무사가 그냥 집에 있었어야 했을까. 세네갈의 환경이 왜냐면 행복해 보이잖아요. 경제적으로 빈곤하긴 하지만 가족과 어울리는 이 삶이 이들에게 굉장히 행복한 삶으로 초반에 묘사가 되고 그렇다면 저 안에서 자기에게 익숙한 커뮤니티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땠을까? 이런 여정을 물론 상상하고 떠났던 건 아니었겠지만 왜 떠나야 했을까? 이런 생각을 저도 엄청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이 좀 되게 바보 같은 생각이라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나중에 생각을 좀 고쳤는데 이 영화를 생각해 봤을 때 아까 제가 아프리카 70%가 30대 미만이라고 했잖아요. 이건 비약이에요. 제가 분명 비약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지방에서 태어난 사람이 서울 올라오고 싶은 심리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 꿈을 펼치지 못하고, 그렇죠. 저 세계가 너무 궁금하고, 내가 그 세계를 모르면 몰라. 근데 내 손바닥 안에 그게 펼쳐지고 있잖아요. 더 넓은 기회가 있고, 더 넓은 땅이 있고, 이 지긋지긋한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한번 부딪혀보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그려낸 영화라 저는 되게 대단한 것 같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떠한 경제적인 이유가 물론 있지만 전쟁이나 기근이나 어떤 상황 때문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이 추동하는 걸 따라가는 인물의 이야기를 그렸다는 건 굉장히 용기 있는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돈을 이렇게 벌면서 돈 숨겨놓잖아요. 근데 대부분 그런 돈 세는 장면이나 뭔가 이제 끝날 때가 된다 그러면 다들 막 얼굴이 주인공들 얼굴이 어둡거나 막 그 돈을 보면서도 이제 갈 때가 됐어 이런 느낌도 너무 좋아. 막 너무 신났어요. 그 돈을 보면서 막 숨기면서도 신나고 이제 드디어 여행을 가는 거야, 모험을 떠나는 거야, 막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저거 막을 수 없겠다. 저 소셜 네트워크, 뭐 스마트폰, 텔레비전 이런 거 얼마든지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저렇게 내 앞에 큰 창으로 열려 있는 유럽이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저는 이게 굉장히 인간적인 감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역시 비약입니다. 역으로 생각을 했을 때 아프리카 왜 여행가 위험하게 이런 얘기 우리가 종종 하긴 하지만, 누군가 아프리카로 여행하고 싶어, 저기 가서 무언가를 보고 싶어 하는 이야기를 했을 때 미쳤어? 그냥 여기 있어, 이런 얘기를 잘 하진 않잖아요. 누군가 유럽 대륙으로 나아가고 싶다 혹은 다른 기회를 찾아가고 싶다고 했을 때 응원을 하면 했지, 그걸 뜯어 말리거나 너 죽으러 가는 거라고 말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비슷한 또래 혹은 훨씬 어린 아프리카 국경에 있는 이 어린이들은, 예를 들면 유럽의 자기와 동 나이대 청년들이 세네갈을 여행 오는 건 괜찮은데 내가 왜 저 나라로 가면 안 되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어떤 정치적인 맥락에서 이해하지 못한다기보다 그냥 그렇게 하면 왜 안 되지에 대해 순수한 의문인 거죠. 왜 반대 방향은 자기 인생에 허락되지 않는지. 그러니까 이런 종류에 대한 이주의 이야기가 기존 영화에서 많이 다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영화의 수록이 굉장히 용기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대부분은 사실 이런 이유에 더 근접할 가능성이 많아지겠죠. 우리 점점 더 세이도와 무자 같은 청년들을 많이 유럽 대륙에서 혹은 아시아에서 여기저기에서 많이 만나게 되겠죠. 그래서 그 현실성을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이야기로서의 유럽 카피탈의 장점 또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여정을 바라보면서 각자의 어떤 인상들이 있으셨을 텐데, 예리 씨는 의외의 깨달음이 또 하나 있었더라고요. 제가 깨달은 건 사실 전 이게 판타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 감옥에 구금됐었을 때, 불법 감옥에 구금됐을 때 너무 현자 같은 어른이 이렇게 구해주잖아요. 그게 더 판타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정말 저렇게 현명하고 저렇게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까지 배려할 수 있는 저런 어른이 몇이나 될까? 나는 그런 어른인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보게 하는 지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어쩌면 정말 판타지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디서든 꼭 현명한 어른을 찾아야겠다. 나도 그런 어른이 돼야지. 약간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지점이었어요. 이거 비하인드인데 예리 씨가 이걸 보고 저한테 언니 나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떡하지? 나 잡혀가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럼 내가 무조건 네 손 들 테니까 걱정하지 마. 지금 우리 손 들고 더 데려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러면서 내가 더 치료해서 올라오고 이렇게 했는데, 이건 그냥 여기 오신 분들에 위한 립서비스 같은 거였고요. 근데 그 세네갈에서도 왜 이들이 떠나기 전에 버럭 화내는 사람을 만나잖아요. 꿈도 꾸지 말고 다 포기하라고. 사실 저는 그 사람도 좋은 어른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예 그냥 그러니까 말하는 방식이 이들에게 가닿지 않았을 뿐이지, 그냥 어릴 때 엄마 아빠가 하는 말 다 듣기 싫은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사실은 다 맞는 말이야. 근데 그 방식이 나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말이 나쁜 말이라고 오해하기 쉽지만, 사실은 누구보다 이들을 걱정하기 때문에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 영화를 소개할 때 여정의 가운데 무작위적인 행운이 있다, 그리고 동시에 무작위적인 불행이 있다는 표현을 썼는데, 어른들을 만나는 것이 영화 안에서 나오는 무작위적인 행운이죠. 그래서 그 소리치는 어른을 만나는 것, 그리고 너는 강한 아이다, 용기 잃지 마라, 다시 만나면 분수 만들자라고 했던 그 가만히 있는 이 아이 손을 번쩍 들어주는 그 어른을 포함해서 만났던 사람들이, 어른들은 이 아이들의 꿈을 착취하고 학대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용기를 잃지 말라는 말을 해주는 조언을 해주기도 해요. 이건 다시 우리의 문제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어떤 어른이 될 것인가? 착취하는 어른이 될 것인가? 부정하는 어른이 될 것인가? 아니면 손을 잡아주는 어른이 될 것인가? 이것은 비단 난민이나 이주민 문제로
되는 이야기는 아니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를 저희가 나누고 같이 마이크 넘겨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그럼에도 왜 이런 얘기가 필요할까? 세상에 난민 영화도 그렇게 많고 미주민 영화도 그렇게 많은데 왜 끊임없이 이런 영화가 만들어져야 하는가? 라고 제가 물어본다면 뭐라고 답하실까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영화들이 왜 만들어져야 되는가 했을 때 정말 전 세계에서는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진짜 기근도 많고 뭐 전쟁도 있죠. 그리고 이 문제들은 식민지대 문제와 다를 바 없는 어떤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고 그런 영향들을 저희도 알게 모르게 계속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우리나라도 이제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많이 들어오셨고 그리고 그 노동자분들이 아이들을 낳아서 이 사회에서 기르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아이들을 또 어떤 시선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회인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공감하면서 볼 수 있게 만들어준 영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뭔가 저희가 뉴스를 보면서 나오는 그런 정보들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그 아이의 눈으로 보게끔 해서 공감하게 만들어주는 게 이런 영화들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다 이해하고 싶어지는 부분들이 생기고 보다 이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해보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이런 충격들을 주는 것들이 좀 더 오히려 저는 사람들의 마음을 더 크게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영화들이 그래서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좀 들었어요. 맞아요. 결국에 그래서 이 여전히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미디어를 통해서 혹은 어떤 정치적인 발언들을 통해서 숫자와 통계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뭐 바다를 건너다 몇 명이 죽었다더라, 이후에 난민 신청을 한 사람이 100몇 명이라더라. 그리고 10년 동안에 그러니까 2014년부터 지금 정도까지의 이 똑같은 여정을 겪다가 죽은 사람이 5만 명이에요. 그런데 5만 명은 그런 숫자죠. 그런데 한 명 한 명의 이야기로 들어가면 뉴욕 캐피탈 같은 영화가 5만 개가 나오는 거고 다 각자 다른 경험을 했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 어떤 단어들 그리고 수치들이 굉장히 납작하게 축소해버리는 인간의 삶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을 다시 시청학적인 경험으로 이렇게 부풀려서 펴주는 거죠. 이런 사실 공감각을 우리가 느껴야 된다는 기능을 전달하는 게 바로 창작이고 이야기의 힘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숫자 뒤에 가려졌던 사람들을 하나하나 복원하는 작업이 이런 종류의 영화들이겠죠. 이런 식의 이야기가 영화로 만들어질 수도 있고 소설로 써질 수도 있고 아주 여러 가지 경우는 창작물들을 통해서 공유가 될 텐데요. 그것들을 그냥 이야기라고 그냥 하나의 단어로 이야기를 해본다면 왜 이야기를 우리가 만들까? 왜 쓸까? 왜 현실의 세계를 고발하는 무언가를 만들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은 소통 같아요. 이건 너무 당연한 일이죠. 뭐 의사소통의 이야기가 필요하기도 하고 고전부터 지금까지 전해온 어떤 구전의 방식, 역사를 내려오는 방식, 문화를 이어가는 방식 자체가 이야기일 텐데 이 속성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누구를 배제하기 위한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참여시키고 공감하기 위한 것이 이야기의 능력 중에 하나죠. 물론 이야기 중에는 혐오에 대한 발언도 있고 누군가의 어떤 가치를 이상한 방식으로 왜곡시키는 것도 이야기하는 일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창작과 이야기가 전달하는 건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이야기가 얼마나 처절하든 얼마나 잔혹하든 그걸 통해 이 사람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공감의 능력을 부르고 싶어하는 게 이야기의 기본적인 특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와 가깝지 않은 사람의 이야기를 혹은 그 커뮤니티의 이야기를 간접 체험하는 건 생각보다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전 세계가 어떤 일이 펼쳐지는지 우리가 일일이 다 알 수 없다면 이런 식의 간접 경험은 사람에게 어떤 식으로든 경험으로 남는 것 같아요. 그게 생각으로 남든 공감으로 남든 감정으로 남든 부정적인 무언가로 남든 몸 어딘가와 기억 어딘가에 남아서 이게 어딘가로 사람을 데려간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런 영화를 볼 때마다 항상 그런 감각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배제가 아닌 공감, 이해 이런 식의 기능을 이 영화를 통해서 혹은 많은 창작 작품을 통해서 조금 더 접하게 된다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인 존재로 살면서 남의 일이라는 건 사실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점점 더 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시간이 조금 남아서 혹시 뭐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손을 들어주시면
그렇게까지 관심 있는 건 아니었는데 오히려 좀 더 빠지게 된 무언가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확실히 있어요. 이거 그냥 갑자기 톤이 너무 튀어내게 되겠어요. 저희가 주술회전이라는 애니메이션에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걸 그렇게까지 처음에 좋아하지 않았어요. 예리 씨가 그걸 너무 좋아하고 사람이 깨어있는 시간에 모두 주술회전을 그래서 저게 왜 저렇게 좋다는 거라고 저도 빠져들어서 나중에 저희가 막 시청 카페도 열고 난리 났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는 애니메이션이 주술회전인데 저는 제가 그 애니메이션을 그렇게까지 털게 많은 부분을 저라고 볼지 몰랐어요. 그래서 얘기가 약간 튀긴 하지만 에리 씨의 영향으로 그 애니메이션을 접했더니 갑자기 이걸 생각이 네, 갑자기 났습니다. 영향을 받을 게 있으시죠? 당연히 있죠. 저는 오히려 책 읽기의 중요함을 좀 많이 영향을 받고 있어요. 책 읽기의 중요함. 자꾸 애니메이션만 보지 말고 만화책만 보지 말고 책을 읽어라. 왜 독서가 왜 중요한지. 그러니까 책을 읽어라라는 얘기만 어렸을 때 되게 많이 들었지. 왜 독서가 왜 필요하냐면 그 뒤에 이야기들을 아무도 저한테 얘기해 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게 되게 좋아. 이게 공부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고 책 빨리 읽어야지 국어 이렇게 지문 같은 거 빨리 외우고 이렇게만 알려줬지 왜 독서가 중요한지를 저한테 알려준 사람은 여기 옆에 계신 이은성 기자님이셔가지고 이제 조금씩 진짜 독서라는 거에 재미를 붙이고 있어요. 그 전에는 저는 거의 90%가 만화책이었어가지고 아직 반성하면서 이제 독서를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교감 선생님 같은 사람인데 네. 지금 너무 생생하네. 여기서 어떤 경험을 실컷 해먹을지 이렇게 애니메이션 중에서 이런 얘기하면 저희가 갑자기 너무 태평하게 느껴지는데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혹시 영화와 관련된 다른 질문해 주실 분이 계실까요? 오늘 시작은 영화였어요. 맞아요. 예리 씨한테 혹시 궁금하거나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점이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바로 뒤에 계신 관객분요. 네. 그 영화와 약간 삶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두 분은 약간 그 두 주인공처럼 예전에 막연히 꿈꿨던 꿈들이 있었는지도 약간 궁금하고요. 두 분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꿈꾸고 계신 약간 것들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저는 사실 오히려 이 두 사람과 되게 다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냥 엄마가 이거 뜨거우니까 만지지 마 하면은 절대 만지지 않는 타입의 사람이었어가지고 그거를 왜 뜨거운지 만져보지라는 거에 오히려 의미를 갖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말잘되는 어린이죠. 뭔가 안전하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특별히 저는 이제 지방에서 나고 자랐는데 서울에 올라와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어렸을 때도 전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제가 하는 어떤 일들이 자꾸 큰 곳에 가게 되거나 뭔가 휩쓸려서 더 가게 되는 그런 일들을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막연히 저 그냥 제 일을 하고 있는 것 뿐인데 그런 식으로 걷잡을 수 없게 어떨 때는 놓치는 뭔가들이 많을 때도 생기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정말 셀프가 탄 배처럼 균형을 잃지 않으려고 계속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도 안전하게 제 인생을 끝까지 잘 가게 할 수 있을까, 잘 표현할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영화의 기장함의 빌도 너무 유치한 얘기이긴 한데요. 저희 엑스랑 성격이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친할지도 모르겠는데 저도 어릴 때 하지 말라는 건 하나도 안 하는 애였어요. 그리고 지금도 어떤 면에서는 누가 틀을 정해주면 그 안에서 벗어나는 거 되게 힘들어하는 유형의 사람인데 예전에 왜 비트라는 영화에서 정우성 씨가 나는 꿈이 없었다라고 하면 저 그 여자에 굉장히 감명받았거든요. 왜냐면 저는 어릴 때부터 딱히 뚜렷한 꿈이 없었어요. 그래서 막 꿈에 도취되고 그것 때문에 모든 에너지를 불태우는 사람이 엄청나게 부럽고 왜 나는 저런 면이 없지? 심지어 그거는 일을 시작한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른 동료 기자들은 막 누구를 만나고 싶고 막 뭐 하고 싶고 막
저 이거 할게요. 저거 할게요. 저는 약간 남는 거 하는 기자였거든요. 초반에는. 그래서 다 남들이 안 한다고 하면은 그냥 제가 할게요. 약간 이런 타입의 사람이었는데 지금도 어느 정도 그런 성향이 남아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근데 더 이상 꿈이 왜 없지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아요. 그냥 거창한 꿈을 애초에 세울 수 없는 사람도 있구나. 그냥 하루하루를 어떻게 야무지게 마무리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사람도 있구나. 그게 나구나 라는 생각을 어른이 된 이후에는 많이 하게 된 것 같고 저는 새해 목표를 진짜 안 세우는데 그건 목표가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꿈이라는 단어는 아주 저는 되게 어렵고 목표 세우는 건 장기적인 목표 세우는 건 진짜 못하는데 그냥 매년 똑같은 어떤 바람이라면 작년보다 뭐 하나는 달라지잖아요. 그게 뭐 조금 더 제가 인간적인 업무를 가지게 됐든 아니면 지난해에는 몰랐던 뭔가에 대해 조금 알게 되든 이런 정도의 바람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대신 아까 제가 이런 사람치고는 너무 거창한 얘기를 했잖아요. 세상을 살면서 남의 일이라는 게 없다. 저는 그걸 영화를 통해 진짜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영화가 나에게 가르쳐주는 것들을 잘 흡수하고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게 저의 지금 당장의 목표? 그거는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은 거? 자기개발서 같은 얘기를 지내는 근데 저도 세 가지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싫어하는 나의 부분을 좀 메우면서 잘 조금 살아보자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들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독서가 됐던 것 같아요. 뭔가 그런 식으로 뭔가 나 이거 진짜 내가 싫어하는데 그냥 이거는 좀 잘 수습해보자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뭐 큰 꿈이 있는 건 아니고 진짜 아주 멀리 있는 꿈이라면 그냥 제 옆에 있는 친구랑 같이 잘 아프지 않고 늙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 되게 많이 해요. 관뚜껑 속을 닫아주자 이런 오래 살아보자. 마지막으로 정말 영화와 관련된 저희가 앞으로 너무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혹시 있으시면 한 분만 더 알아볼까요?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럼 죄송해요. 내일 앞쪽에 계신 관객분요. 외국인 영화. 네. 배우님 덕분에 이렇게 좋은 깊은 영화를 보게 되는데, 저 물어보고 싶은 건 주인공들이 앞으로의 인생을 어떻게 되는지 좋으냐, 좀 그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왜냐면 끝장면이 그 주연 배우가 좀 엄청 자랑스러운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근데 솔직히 말하면 좀 감옥에 가는 가능성도 있긴 한데도 혹시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물론 현실적으로 보면은 암담하죠. 그다음에 이제 뭐 유죄 받자마자 경찰들한테 체포가 될 거고 그다음에는 뭐 거기서 뿔뿔이 흩어지는 사람들이 생길 거고 무사한 다리를 정말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렇지만 어떤 상황이든 이겨내기는 할 것 같아요. 정말 강인하게 이겨낼 것 같고 어떤 식으로든 본인의 꿈과는 멀어질 수는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본인이 버티고 사는 어떤 뿌리들은 단단하게 저 사람이 가지고 살아갈 것 같다라는 느낌도 있고 글쎄요 이런 식으로 자신의 성장 과정이 단단하게 좀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던 사람들 아니면 어떤 과정을 겪으면서 단단해진 그런 사람들은 저는 분명히 해낼 거라고 생각을 해요.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언젠가는 가족들도 만나고 어머니도 만날 거라고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네. 저는 매우 현실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들이 절대 행복한 삶을 살았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상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이 여정 안에서 세이브가 보여준 본인의 인간성을 어떻게든 지켰던 삶의 경험은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무사를 포기하지 않게 만들었듯이 다른 누군가가 포기하려는 순간에 붙잡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때 자기가 들었던 것처럼 너는 용기가 있는 아이야, 너는 강한 사람이야 라는 이야기를 누군가
누군가에게 전달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가장 기분 좋은 방식으로 상상하면 그런 결말이 있는 것 같고, 둘이 굉장히 멋진 분수대를 이탈리아의 어느 멋진 집에 지었으면 좋겠네요. 그들이 거기에 살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이 배운 기술과 인간성을 활용해서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떤 분수대 타일을 만드는 혹은 붙이는 타일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가장 이상적인 버전의 상상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포스터를 다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름답다고 말하기는 여전히 좀 망설여지는 장면이지만 이쪽으로 너무 아름다운 장면으로 포장하시기가 아주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긴 시간 동안 영화 봐주시고 같이 이야기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끝인사 한 말씀 전해주시죠. 네, 매번 이렇게 좋은 영화를 볼 때마다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영화들이 저한테 주는 숙제들이나 아니면 공감들, 그런 생각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이런 마음들을 잃지 말고 잘 제 안에 담아야겠다는 생각을 매번 해요. 여러분들도 영화를 보시고 나서 분명히 그렇게 느끼셨을 것 같고요. 많은 분들께 이 영화의 좋은 점, 그리고 생각해야 되는 지점들을 같이 만나서 보고